오전 11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돈의 티타임입니다. 1973년 재미교포 청년 이철수 씨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동양인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인 목격자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이민사회는 이철수가 범인이 아니라며 끈질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가 개봉했습니다. 남기웅 커넥트 피처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영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프리처스 리 배급을 맡은 커넥트 피처스의 남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극영화보다는 다큐. 예, 맞습니다. 저는 네.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 네. 프리철수 리 하면은 번역을 하면 이철수에게 자유를 또는 그렇습니다. 이철수를 석방하라.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다큐 영화 프리철수 리 어제 개봉했는데 영화 내용 일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철수 구명 운동에서만은 하나가 됐다. 단순한 착오니까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어요. 철수에게 자유를, 철수에게 자유를.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전부 영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더빙을 해서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 영화. 한인 이민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철수 구명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73년도에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한인 청년, 그가 10년 만에 무죄 석방될 때까지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영웅들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출소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그렸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작년 2022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부산 영화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수의 영화제에 소개된 아주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This is a story of a man named Chosu Lee. His case is not uncommon.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제목이 철수를 위한 발라드. 당시 구명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죠. 그렇습니다. 이 이철수 구명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프리철수 리 이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철수의 사건을 가사로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려졌다고 해요. 이철수 씨가 당시 20살 아닙니까? 처음 사건을 만날 때가 20살에서 21살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21살이었죠. 교포 1세. 아니요, 12살 때 미국에 갔던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12살까지 살다가 미국에 갔었죠. 그런데 이철수 씨가 살인죄로 처음 재판받을 때 이때는 교민사에서 잘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냥 무죄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화제가 되지도 못했던 걸로 관심이 아는데. 없었었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다들 어려울 때니까요. 지금 250만 재미한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0만이 채 안 됐다고 해요. 다들 어려울 때니까 그냥 그걸 철수를 도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철수가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는데 심장 정지가 오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재판을 연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그냥 재판이 진행됐고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수가 되는 네. 그런 판결을 받게 되죠. 당시에는 백인 용의자였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없이 재판이 강행됐겠느냐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억울한 사정이 언론에 알려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4년 정도 복역을 했어요. 네. 흉악범들 모이는 그 교도소에서.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백인 수감자 칼을 뺏어서 휘둘렀는데 그게 그 백인 수감자가 죽으면서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흉악범죄가 너무 많았고 사형제도가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었었죠. 그 원래도 케이스가.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정당방위로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처음 살인은 난 무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거였고 두 번째 살인은 직접 살인을 했지만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재소자가 자기를 공격해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그렇죠. 상대방을 죽이게 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형 선고가 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형 위기에 예.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법이 개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2번의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처한다는 그런 법 개정되면서 사형 위기에 처했고 그게 짤막한 기사가 나면서 그것을 그 당시 유재건 변호사의 아내께서 그 신문 기사를 보셨는데 이 씨는 중국 사람도 있는데 철수는 분명히 한국 아일 텐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 당시 세크라멘토 유년지에 있었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이경원 기자님과 또 유재건 변호사가 같이 상의했고 두 분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철수를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가서 만났는데 철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죠. 그 세 사람 간에는 이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셨어요. 세 분이 모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가 돼서 구명운동이 시작됐죠. 여기서 란코 야마다라는 이름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죠? 이분은 그 이철수 구명운동의 주역 중의 주역이신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철수의 친구였습니다. 철수가 절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을 하죠. 그래서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부터 혼자서 철수를 구명하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그 당시 변호사들이 3,000불을 수임료로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1,000불, 본인이 펀드레이징해서 1,000불을 모았는데 1,000불이 부족해서 변호사들이 수임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 그렇습니다. 대학생이죠. 그렇습니다. 란코 야마다.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로스쿨을 갔고 10년 만에 철수가 무죄 석방 낼 때 변호사로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 두 분이 혹시 연인 관계였나 했는데 철수는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랑코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일본계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전국 대회를 할 때 시카고에서 여학생 3명마다 방을 하나씩 줬는데 밤에 늦게 들어갔더니 강도가 들어서 룸메이트가 결박이 당한 거죠. 랑코도 결박을 당했고 랑코가 보는 눈앞에서 그 친구가 칼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강도가 도망가면서 랑코도 죽으라고 목을 찔렀는데 동맥을 살짝 비껴가면서 미국 살아났고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온정들이 답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덕분에 랑코가 살아났고 철수를 그래서 아마 그 환대 덕분에 살아났던 랑코가 철수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애쓰지 않으셨을까. 이번에 9월 달에 재미교포 감독님들과 PD님 그리고 랑코 여사가 한국에 오셨었어요. 네. 제가 랑코 여사가 본인을 소개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었었는데요. 네. 랑코 여사가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철수 구명 운동에 참여했던 수천 명 중에 한 명인 랑코 야마다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UC 버클리를 다니던 학생인데 UC 버클리 법대를 다른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4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란코 야마다라든가 유재건 변호사라든가 이경원 기자 네. 기사 이런 걸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한인 사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초점이 됐겠네요. 그 이경원 기자가 세크라멘토 유니언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유능한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데요. 미국 내에서 전설적인 한인 기자십니다. 미국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 중에 최초로 기자가 되신 분이고요. 이분의 탐사 보도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 원전 비리가 밝혀지면서 원전이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인만 아니었다면 퓰리처상을 여러 번 받으셨을 만한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철수 사건을 찾고 있었는데 이 그 두 번째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유재건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앨리스 온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시리즈 기사를 내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 그리고 미국 내 인권단체들 그리고 아시안들 다 소수인종들이었으니까요. 소수인종들, 아시안들, 흑인들 모든 소수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 전역에 이철수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쓴 기사는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의 부당함, 그렇습니다. 잘못됨, 미흡함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신형이 선고가 됐나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편견과 얘기였죠. 인종적인 차별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라는 것들이 기사 내용이었었겠죠.
그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뭐 하와이까지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구명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 후원금도 또 모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그 유재건 구명위원회 회장 그 당시 변호사께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죠. 그 당시 20만 불이면 지금 가늠하기가 제가 좀 어렵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 후원금으로 3천 불을 후원하셨다고 했으니까 20만 불이면 엄청 큰 금액이었을 텐데 한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미국 전역을.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도 구명운동이 벌어지게 됐고요. 유재건 그렇습니다. 변호사께서. 다른 분들이 미국을 방문했던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자상적으로 한국에서도 구명운동이 발생을 했고요. 당시 MBC 라디오 PD였던 고무송 PD께서 미국에 취재를 해서 돌아와서 2달 동안 라디오 드라마로 이 이철수 사건이 전파를 타게 됐었죠. 구명운동에 한인 교포들뿐 아니라 일본, 중국, 뭐 범아시아계 그렇습니다. 재미 교포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흑인들도 참여했죠. 그렇습니다. 다 동일한 상황이었으니까.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동양인들은 영장 없이 그냥 경찰들이 아무 때나 그냥 체포할 수 있었고 구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해서 이제 재심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73년 사건 나고 한 5년쯤 지난. 그렇습니다. 7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후원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최고의 인권 형사법 변호사 와인글래스라는 변호사를 모시게 되죠. 그분의 파트너가 팅크 탐슨이라는 탐정인데요. 이분이 예일대 철학 박사에 거기서 교수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탐정일이 재밌다고 와인글래스와 한 팀을 이루죠. 그래서 이분들이 경찰이 일부러 누락시켰던 주요 목격자들을 찾아내면서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티브 모리스라는 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재심 그분이 나와서 경찰에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그거를 무시한 거죠. 무시했었죠. 저 사람 아니다. 어? 의도적으로 이런 거죠. 감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판에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서. 이 사건이 13번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빨리 종결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재심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구호가 프리 철수리가 아니었다면서요. Justice for 철수리. 철수에게 공정한 재판을. 네.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그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잘못된 판결했다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석방해야 된다. 프리 철수리로 바뀌게 되죠. 철수에게 자유를. 그게 그 당시 영화의 제목으로 쓰였던 이 프리 철수리가 당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1심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죠. 네,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살인 사건 그것 때문에 석방이 안 되고 그렇죠. 보석. 그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시에 중첩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재판이.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아마 그 무죄 그 판결이 났고 검찰이 항고를 했다가 나중에 항고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2심 이철수 씨는 두 번째 옥중 살인까지도 무죄 판결을 받기 원했는데 그 동안에 오랜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같이 함께 했는데 다들 너무 어려웠죠. 그 많은 물질들과 시간들을 들였는데 더 이상은 또 다른 재판을 이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나 큰 돈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죠. 네가 두 번째 옥중 살인 사건을 인정하면 7년형으로 구형하고 모범수로 해서 그냥 석방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형기를 그렇습니다. 한개 다 채웠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웠으니까 바로 보석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고 맞습니다. 보석되는 걸로. 네. 근데 보석금이 상당했다면서. 그 당시 최고 금액이었다고 해요. 25만 불. 그래서 그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재건 그 후원 회장이 본인의 집담보 그리고 랑코 야마다 부모님이 집담보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철수를 돌봤던 엄마 친구가 그 개인 소유로 있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 담보로 해서 25만 불을
보석금으로 납부를 하고 석방이 됐는데 그게 또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내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을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보석금을 지불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그 이철수란 분의 스토리도 정말 가슴이 찡한데 그렇습니다. 이철수를 도우러 나선 분들의 얘기는 정말 더 감동입니다.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그 활동가들, 후원자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73년 사건 이후에 10년 2개월 만에 석방. 그렇습니다. 석방 이후에 이철수 씨 어떻게 지냈나요? 거기서 이제 석방 거의 나오셨을 때 셀럽 같았대요. 왜냐면 그 소수 인권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네. 거의 셀럽 같은 분위기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참 좋은 해피엔딩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철수의 인생사가 이제 다큐멘터리에 그려지는데 이철수 씨가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8월 15일 광복절에 가장 흔한 이름 철수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목포에서 서울로 상경한 첫날 강간을 통해 얻은 아이였고요. 어머니가 집에서 버림을 받았고 동두천 생활하시면서 미군을 만나서 미군을 결혼하면서 미국을 가셨고 10년 만에 이혼하면서 언니 집에 맡겨놨던 그 철수를 아들이라고 교육시키겠다고 이제 데려가게 되죠. 엄마가 낮에는 통조림 공장 다니고 밤에는 웨이트리스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한인들도 없고 한국말도 못했던 어린 그 철수가 오갈 데가 없을 때 엄마가 힘들 때마다 이 아이를 많이 좀 때리고 학대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중국인들이 많은 학교, 유일한 한국이었던 철수가 영어를 잘 못하던 철수가 싸움에 휘말리면서 교장실에 불려갔는데 거기서 답답한 이가 교장 선생님을 걷어찼다가 소년원에 수감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릿보이 생활하다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됐죠. 정말 한국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우리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픔들을 정말 한 사람이 함축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키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똑똑했다고 하는데 160대도 안 그런데 랑코 야마다 선생의 회상을 보면은요. 네. 굉장히 정중하고 맞습니다. 따뜻한 분이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얘기해요. 이철수 씨를 만났던 분들마다 일단은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 포스터에 있는 게 배우가 아니라 본인이에요. 그 사진이요.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고.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 컸고 청년의 10년을 그 흉악범들이 모인 곳에서 키가 160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흉악범들이 모이는 곳에서 왜소한 동양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쇼생크 탈출을 보시면 바로 그 형무소가 그런 곳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해졌어야만 했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정말 망신창이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본인 그 강연할 때 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시죠. 그래서 젊은이들 본인 같은 불우한 삶을 살았던 청년들을 위해서 본인의 그 삶을 공개를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셨었죠. 네. 그리고 무슨 마약 퇴치 운동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고. 네. 네. 근데 이 영화가 말이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의 영상이라면서요? 이 영화가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게 평가받는 이유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당시 자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철수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완성이 된 영화잖아요. 본인의 음성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이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레이션이 세바스찬 윤이라는 재미교포 청년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12년 복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출소하셨고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철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조언을 하게 되면서 나레이션을 맡아주셨었죠. 2014년이었던가요? 이철수 씨가 62세 맞습니다. 돌아가셨죠. 맞습니다. 그 상당히 귀한 영상 자료 다 모으고,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한 것들은 주로 이제 그때 당시 도왔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재미교포 제작진들 공동 감독이셨거든요. 하줄리 감독, 이성민 감독님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회원인 유일한 그 한국계 중에서 다큐멘터리 PD는 거의 유일하실 텐데요. 김수현 PD님 이분들께서 6년이 걸려서 완성을 하셨죠. 그때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을 기꺼이 내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성됐죠. 그래서 6년이 걸렸습니다. 이철수 씨는 돌아가셨고 그 중심에 쓰셨던 도움을 주신 유재건 변호사 네. 돌아가셨죠. 제가 작년에 감독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저에게 이 작품을 맡겨주시고 잘 준비해서 유재건 의원님이셨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는데 12월 1일 날 소천하셨죠. 그리고 그 이경원 기자 그분 아직 살아계시죠? 아직 세크라멘토에 살아계시고요. 어저께 한국 개봉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95세쯤 됐어요. 95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내 그 기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한국 개봉은 그 철수의 고향이었던 한국에서 또 교포들 재미교포 제작진들의 모국인 이 한국 땅에서 또 한국에서도 구명운동이 벌어졌던 이곳에서 이 영화가 사용되는 걸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마다 여사도 살아계시고. 네. 근데 미국 인구 중에 한국계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쳐도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소수민족의 차별, 불평등 네. 지금도 꽤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지금보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는 더 어려웠겠죠. 근데 감독님들 작년에 오셔서 제가 같이 만나다가 같이 서로 얘기하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50년 전 미국 땅에서 있었던 그래서 만들어진 다큐가 도대체 왜 이 시대 한국 땅에서 이 영화가 소개되어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철수와 같은 이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이 땅에 유입되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탈북민들, 위기 청소년들, 마약 중독자들, 미혼모들 다 어쩌면 이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이철수 구명운동에 관한 이 영화 프리철수리가 소개되면 우리 사회가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를 위해서 애썼던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아픈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어딜 찾아보니까 관객 평점 9.5, 10점 만점에 9.5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제 개봉했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참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 사용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는 한 200여 편의 영화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아름답고도 그러면서 슬프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주는 제 인생 영화예요. 제가 처음 이 작품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충격, 그 감동, 그것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또 이런 다큐 관련해서 직접 제작하신 영화도 저는 있고 네. 많지 않습니까? 초선 이런 영화 또 코코순이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14년 말까지 15년 동안 직배사에서 영화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울왕국, 아이언맨, 뭐 이런 어벤져스 이런 상업 영화를 했었는데 제가 귀향이라는 2015년에 그 작품을 만나서 2016년 귀향을 일본군 위안부 영화를 배급하면서 작은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놓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좋은 영화 해야겠다. 작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영화가 누구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는 아닐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영화예요. 네. 그런 영화를 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남 대표님 정말 이 영화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뭔가 느끼는 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5분입니다. (11시 25분) 정보센터입니다. 대한문 앞에 집회 참가자들 모여 있습니다. 현재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대한문 앞쪽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여파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신의 간선도로 좀 돌발 상황이 많은 상태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지난 지점 5차로 사고가 났고요. 뒤쪽 동호대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한강대교까지는 쭉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고장차도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 부근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도로에 나와 있고요. 경찰차 도착해서 이 고장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사고 난 곳 있습니다. 성산대교 부근 1차로 사고 나면서 뒤쪽 방화대교 부근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여의 하류 부근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 일직 방면 지하도로 안쪽 진입해서 4km 정도 지난 지점 1차로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잠원나들목 부근 4차로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판교 부근 2차로와 갓길 승용차 단독 사고 났으니까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찬장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살만한 세상 2부는 건강 코너입니다.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각별히 유해되는 질병부터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까지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학과 이재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재동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사실 비만 환자분들이고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비만 다이어트 평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이재동 선생님 몸짱 의사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뭐 대단하신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사진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선생님 보면은 식스팩에 뭐 근육이 대단하신데 거의 헬스클럽 트레이너 수준이세요. 감사합니다. 몸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건강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직업인데 제가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자분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됐고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지방은 몇 퍼센트 정도? 거의 7%에서 8% 사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몸이 그 정도면 환자들이 믿고 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배가 나온 거 보기 흉하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약간 미용 쪽 개념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실은 보기 좋고 나쁘고 이전에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비만을 질환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지난 10년간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40% 정도가 비만에 해당되고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절반이 비만이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년 뱃살은 특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좀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깨지다 보면 이제 뱃살이 생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그런 항상성들이 깨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비만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에는 먼저 식이 조절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요법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다가 10% 이상 감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보조적인 목적으로 약물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비만을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웬만한 경우는 집에서 좋은 충고를 들어서 이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이래서 빼면 되지 뭐 이렇게 두 단계로 생각하거든요. 네. 병원까지 가야 되는 단계, 그냥 집에서 내가 살 빼야 되는 단계. 그런 생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사실 체중 조절 자체가 이제 모든 질환의 좀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허리 둘레라든지 혹은 병원에 직접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의 지방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범위 이상이 되게 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약물 치료를 해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생활 습관 교정을 개개인별로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관성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그 케이스가 달라서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거나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사항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점점 더 추세가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약물 처방도 그렇고. 약물 처방도 마찬가지고 생활 습관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보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살 뺄 때면 이거 해라. 그런 거 괜히 따라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되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냥 흉내내면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의료적으로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케이스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이제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걸 지적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모든 병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는 체중 조절만 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엽적으로 각각 약을 드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심으로써 그런 것들을 약 없이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무릎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 조절이 잘 되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복부 비만이 진행되다 보면은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로 놔두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 간 경화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케이스도 비만 치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남성분들도 포함해서 보면은 대장암, 사실 대장암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서구적인 식단이 변한 것도 변한 거지만 체중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877님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먹어도 안 찌는 건 왜 그럴까요? 안 먹어도 찌고 먹어도 안 찌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먹어도 이제 안 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별로 안 먹어도 계속 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보다 안 드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이 사실 자체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데 좀 갑상선이라든지 혹은 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약을 먹었다고 봤을 때도 살이 더 찌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호르몬 관계. 네, 맞습니다.
아무르파자님 질문은요. 완경이 되면 살이 찌나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뵙는 분들은 폐경기 여성분들이십니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피하 지방으로 가던 것들이 점점 더 복부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요.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쪽에 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복부 쪽에 이렇게 지방이 몰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전혀 없는데도요. 이제 점점 살이 찌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약물 관련해서 마약성 다이어트 약, 이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마약성 다이어트 약 어떤 약물인가요? 사실 나비약이라고 좀 많이 알려진 약물들을 많이들 복용하고 오시는데요. 펜터민이라는 이런 성분으로 된 약입니다. 사실 장기간 사용하도록 승인이 된 약은 아니고요. 3개월 정도, 단기간 정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약물인데 생각보다 그 약을 장기간 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물론 체지방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진료실에서 뵙다 보면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리거나 불면 증상이 있거나 특히 없었던 우울 증상이라든지 불안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복용을 해야 될 약들이죠. 네. 2030님 질문인데요. 저는 50대입니다. 나이 탓인가요?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더 빼려면 어떤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할까요? 직접 만나보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경험적인 것과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 보통 말씀드리는 진료 지침에 의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중 감량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금 더 조절하고 운동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무작정 먹는 양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그 구성물이 어떤지 보고 너무 단 음식이라든지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있더라면 그것들을 조금 더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런 식단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아, 단백질. 지금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 이거 조금은 먹어야 된다. 적당량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사실은 너무 이제 지방이 공격을 조금 당하고 요새는 또 탄수화물들이 너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이제 조금 더 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FTO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검사에서 변이가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방을 좀 더 많이 먹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키토제닉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 대해서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평균적으로 그런 검사를 하지 않고 내가 관리를 하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탄수화물 양을 줄이되 조금 단당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흰 쌀밥이라든지 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통곡물로 바꾸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포화지방산이라든지 혹은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올리브유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지방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걷는 것만으로 체중 조절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청취자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운동과 식이요법 이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더 많이 해야 되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근육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 의사다 보니까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근육이 부족하면서 비만인 분들을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걷기 운동보다는 최소 주 2회, 권장 주 3회 이상으로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진료 지침상에 의하면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드리는데 근육이 좀 있는 분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중강도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실 텐데요. 쉽게 걷기 운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옆에 분이 같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생활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런 것들을 주당 150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6513님. 자기는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조금 넘게 헬스랑 식이요법으로 55kg 이상 감량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요새는 많이 지쳐서 그런지 예전처럼 효과가 별로 없고 종종 먹게 되고 이러다가 요요가 올까 걱정입니다. 웨이트 운동만 해서 근육량은 한 43kg 정도이고 기초대사량도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네, 사실 일단 굉장히 많은 체중을 감소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체중 감량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체중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운동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근육량이 43kg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예를 들면 체지방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육량이 만약에 표준 이상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신다면 웨이트 운동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당 150분 이상 이제 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말씀하셨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히 얘기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좀 강도를 조절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검색해 보시면 지금 고민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분은 몸무게를 일단 많이 뺐기 때문에 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만 치료로 다이어트 할 동안에는 일절 운동하지 말라. 이런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이제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건 사실 식이조절과 운동요법 그리고 행동요법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좋고요. 사실 체중을 빼는 단계에서는 먹는 게 80% 이상 중요도를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된 상태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때는 압도적으로 운동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체중을 감량하는 단계에서 너무 식단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단계에서부터 서서히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비율을. 네, 빼는 보통 단계는 이제 식이요법 위주로 하지만 운동 조금 하고. 네, 맞습니다. 대략 식이 8, 운동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 지인이 평생 과체중이었는데 말이죠. 당뇨 판정을 받은 다음에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본인이 2달 동안에 그래서 21kg를 뺐습니다. 아침에 샐러드만 먹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고 저녁은 안 먹었어요. 하루 2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1,300에서 1,400 칼로리로 제한하는 그런 식단을 유지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체중 감량하신 것 자체로 이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를 많이 낮추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통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동반해서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아갈 점이 있다면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끼니를 아예 거르는 건 사실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신 방법이 그 칼로리를 낮춰서 이제 섭취를 하는 이제 방법이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저녁을 적게 먹고
총 칼로리는 유지하더라도 조금 더 분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으로 조금 더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씀은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하루 한 끼 먹는 법 이런 식사법 쓰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간헐적 단식은 사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권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당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했을 경우에 너무 공복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당에 빠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1일 1식이라든지 간헐적 단식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뇨가 없으면 권할 수 있는 네, 방법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교정 치료도 진짜 자기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네,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를 생각해 볼 때 키가 몇 센치면 몸무게 몇 킬로가 적당하다 이런 그 적정 체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보면 야, 이 수치 너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제가 177인데 그 한 69kg 뭐 이 정도가 적정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진료실에서 체중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키와 체중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참고하는 게 BMI라는 겁니다. 네, BMI 지수가 25 이상일 때 저희가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근육량이 많거나 이런 분들도 실제로 비만이 아닌데도 비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키와 체중을 근거한 BMI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체지방률, 네, 체지방률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럴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25%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일 때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치료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풀려가고 있지만 서울 시내 특히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에서는 사고와 고장차도 발생했는데요.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는 차가 많아서 여의도에서 반포대교나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쪽 공항 쪽으로는 현재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발생해서 현재 견인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 일산 쪽은 이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막히지만 반대쪽 구리 쪽으로는 여전히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는 현재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요.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분당수서로는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정 리포터. 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판교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 빗길이라 사고 위험 많습니다. 더 가서 시흥에서 중동까지 9km 구간 정체고 장수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김포 요금소에서 김포까지 3km 구간 밀리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구리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에서 상일까지 8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하남 분기점에서 광암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인 방면으로는 서판교 나들목에서 서분당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강일에서 양양 분기점 구간 빗길이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적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건 결국에는 자기 체중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진료실에 오셔서 제가 비만이라고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진짜 뚱뚱한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 좀 나 살쪘어 이런 분들은 서양에 가면 날씬하다고 볼 정도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치료를 시작할 때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에 포함이 되면 이런 것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면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외신을 봤는데요. 뚱뚱한 체형이 마른 체형보다 장수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사실 기사의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뚱뚱한 게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사실 저체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식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중이 보통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포함해서 오히려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 비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뚱뚱한 게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비만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저체중을 또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질문 하나 또 청취자분들께 받아보겠습니다. 27살 아들이 맘만 먹으면 한 달에 7, 8kg씩 빼고 방심하면 또 찌고 이게 반복을 하는데 이런 거는 몸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료 지침 내용도 그렇고요. 일주일에 0.5kg 정도가 감량이 되는 속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상을 감량을 하게 되면 사실 근육량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량보다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7, 8kg를 빼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검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근손실이 있을 거고요.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을 때 기초 대사량이 더 감소돼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고 할수록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체중을 감량하는 건 좋지만 그 체중 감량 속도도 중요하고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바로 그 근육량에 대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살이 쪘을 때는 근육으로 찌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비만 치료를 할 때도 동등하게 100kg인 분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40이고 지방량이 60인 분과 근육량이 20이고 지방량이 80인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두 분들은 같이 100kg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개괄적으로는 이해하시겠지만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거죠. 근데 앞에 질문하신 분에 의하면 동일한 체중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량이 더 늘어나고 근육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재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방송 소감 어떠셨나요? 진료실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다가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뜻깊기도 하고요. 굉장히 벅차오르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내일은 안나 예이츠 서울음대 교수 모시고요. 아시안게임을 빛낸 금빛 발차기 박혜진 선수도 모십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두원이었습니다.